회사에 조직하고 싶어요. 월급이 너무 많아요. 적극적인 경제 개발 의지, 그다음에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감안하면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만드는 축구 신화에 온 나라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신드롬이 일기 전부터 우리 기업들 사이에는 이미 베트남 열풍이 불고 있었다는데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제3의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교역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에 대해 화요일에 오아시스에서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알찬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항서 감독님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연일 승전보를 전해주니 그럴만도 하죠. 그렇습니다. 스즈키컵 4강이 진행 중인데요. 이게 네. 이제 동남아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네. 여기 4강전에서 1차전에서 필리핀에 이겼거든요. 네. 결승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이제 선착한 셈인데 예. 베트남인들이 한 10년 전에 우승해보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그 바람이 있는데 이걸 채워줄 수 있을지가 관심사고요. 네. 이미 이제 지난해 9월에 감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23세 이하 챔피언십이라든가 아시안 게임에서 워낙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그랬죠. 인기가 대단합니다. 네. 박항서 감독 이름을 모르는 베트남 사람들은 없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엔 못 가봤는데 워낙 네. 좋아하는 나라에서 가끔 들르곤 했는데 요즘 가면 박항서 감독과 고국이 같은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네. 환대를 받는다 그래요. 이럴 때 가야 되는데 네, 이럴 때 못 가고 가봐야겠네요. 있습니다. 네. 예. 그 지난 2002년 월드컵 직후에 그 히딩크 열풍이 또 떠오르기도 해요. 아, 그렇죠. 정확히 그 비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네. 당시에 히딩크 감독의 인기가 대단하니까 네덜란드에 대한 관심도 고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경제 분야에서는 네덜란드 경제를 위기에서 구한 경제사회협약이라고 그래서 네. 노사정 대타협 얘기를 많이 그 당시에 배웠어요. 네덜란드를 보면서. 네. 그래서 요즘 노사정위원회 조금 확대가 돼서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 모델이 그 일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한류 쪽은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못 가서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그 전에 네. 이제 갈 때 경험을 보면 텔레비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 어떤 아이돌과 비슷한 짝퉁 아이들의 느낌이 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베트남의 경우는 좀 뒤늦게 K-팝을 포함한 한류 열풍이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불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볼 뭐 수 더 이제 있겠네요. 커지고 있고요. 특히 네. K-뷰티 같은 거에도 관심 많은데 거기는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토바이 같은 걸 여성분들이 타니까 네네. 한국판 뭐 마스크라든가 네. 이 화장품, 피부 관리 제품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았고요. 네. 최근에 그 대도시 베트남 거주인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 이게 예. 복수 비자 허용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열기에 확 그 불이 지펴졌다 그럴까요? 하여튼 한국을 방문하겠다 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 열풍이 불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에 주목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었다고 네. 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나 진출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최근 뉴스만 이렇게 들춰다 보셔도 네. 아주 유력한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 둘이 다녀왔거든요. 10월 말에는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이재용 네.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 현지 방문했고 11월 8일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다녀왔는데 흥미로운 네. 건 이런 유력한 우리 측 기업 인사가 가면 네. 응엔 총리가 직접 다 맞아줘요. 아. 그리고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이렇게 어떤 정부가 그 특정 기업의 민원을 다 들어주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할 정도로 지금 기업 네. 친화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지금 현재 있고요. 진출된 대기업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삼성, SK, 네. LG, 포스코 다 진출했고 이제 특히 삼성이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장 자체는 2012년에 지으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네. 전자뿐만이 아니고 전기, SDI, 디스플레이 같은 주력 계열사가 다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삼성이 만드는 스마트폰에
절반 가량을 저 베트남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13만 명을 고용합니다. 이게 대단하죠. 네. 딱 한마디로 삼성의 베트남에서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트남이 하는 수출의 한 20%에서 30% 사이를 예. 삼성이 담당합니다. 거기서 제품을 네.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니까 베트남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 된 셈이죠. 네. 저 이렇게 삼성이 베트남 현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방북을 했을 때 네네. 한번 또 베트남 현지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다고 네, 하던데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9월에 특별 수행단의 일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북한을 다녀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개방이 될 경우에 많은 삼성의 생산 기지가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이제 베트남 내에선 베트남에서 이제 세 번째 공장까지 짓기로 한 건데 네. 이것도 북한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일부 네네. 언론에서 그런 소문을 이제 기사화하면서 만약에 삼성이 떠나면 네네. 2년간 실업자가 한 7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기사까지 나와서 네. 그야말로 이제 발칵 뒤집혀서 이번에 10월 말에 이재용 부회장이 베트남을 찾은 것은 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측면도 좀 있었고요. 네. 베트남 측에서는 이제 우리 쪽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협력사들을 많이 삼성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예. 그 대부분이 베트남 현지에서도 외국 기업이어서 예. 베트남 낙수 효과가 좀 적으니까 베트남 기업들을 좀 키워주고 네. 기술을 좀 물려달라 이런 주문들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것만 봐도 네. 베트남 쪽이 얼마나 우리 기업들의 목을 메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베트남이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3대 수출국이라는 네. 뉴스에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놀라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네네. 이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는 이 성장세인데요. 그렇습니다. 성장세가 엄청 빠른 지금 상황이라고요. 워낙 빨라서 네. 이제 내후년 정도 되면 미국을 제치고 우리 제2의 수출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무역협회 네. 측에서 내놓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국이 1위죠. 물론 아직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요. 네네. 8분의 1이 미국으로 가고 네. 12분의 1이 베트남으로 간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20년이면 우리가 베트남과 이제 2위가 될 거다 그런 얘기고. 베트남과 미국의 자리가 바뀌게 그렇습니다. 될 것이다. 베트남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제2의 교역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교역 파트너입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 수출 3위가 된 이유가 정말 뭐 우리랑 물건을 많이 사고 팔아서라기보단 네. 우리 공장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면서 공장에 필요한 이제 중간재들이 있잖아요. 제품을 예.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네. 중간재하고 또 공장을 설립하려면 기본이 되는 자본재를 한국에서 들여가야 되는데 중간재와 자본재를 베트남으로 반출한 결과 우리 수출이 그렇게 높아졌다.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아. 그런 지적도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그 수출 품목들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그쪽에 가서 조립하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네. 무선 통신 기기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봐서.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거기를 중국에 이은 제2의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최근에 아주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공장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그렇습니다. 있다. 네. 이 말씀이신데 네. 이유는 뭔가요? 이게 사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건데 중국이 이제 고도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외자에 대해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경향을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네. 거기에 투자한 외자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홀대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뛰고 네. 투자 환경은 나빠지면서 우리 기업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제 외국 기업들이 세계 공장이라든 중국에서 엑소더스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쪽으로 할 거냐 하는 고민들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 베트남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2000년까지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 갔어요. 네. 정확히는 45%인데 지난해 이 비중이 27%로 줄어든 반면에 네. 1990년대까지 베트남의 비중은 4%가 채 안 됐는데 예, 예. 지난해를 봤더니 18% 가까이 됐어요.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성장. 중국에 네. 이어서 제2의 이제 우리 생산 거점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삼성 말씀드렸는데 네. 삼성의 고민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되거든요. 스마트폰 공장을 키워서 이제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데 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구미 공장을 확대하는 방편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베트남 진출 방안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옵션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네. 중국은 이미 이때 탈락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베트남에 비해서 인건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됐고 투자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거네요. 구미를 확장하느냐 베트남으로 가느냐 해서 베트남이 우리 월급의 한 3분의 1이었고 네. 또 그쪽 정부에서 워낙 많은
토지와 혜택을 제공했으니까 안 갈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삼성이 네네. 이제 베트남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예, 이렇게 베트남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도이모이라는 또 그렇습니다. 핵심 정책이 있잖아요. 이 도이모이 뜻이랑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시차를 두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거의 그대로 베트남이 답습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중국은 78년에 개혁개방 정책 실시하는데 베트남은 86년에 시작을 해요. 그 도이모이라는 게 이제 새롭다 도이가 네네. 현지어로 네네. 머이는 이제 합성어로 쇄신이라는 뜻인데 네네. 베트남판 개혁개방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공산당 일당 독재는 유지하는데 이제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거고 87년에 이제 외국인 투자법을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고 89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전쟁의 당사자였던 미국과 관계를 예. 정상화했죠. 그 후에 이제 상법이라든가 기업법 같은 걸 정비해서 민간 기업들을 육성하는데 지금은 그런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의 어떤 열매를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기간이에요. 요즘은 역대급 호황이라고 현지에서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 연속 6% 이상 성장했고 내년은 아마 7%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미국 빼놓고는 다 안 좋은 상황에서 네. 누리는 호황이라서 더 빛이 나는데 네. 경제가 좋아지면 약간 그 자부심이 늘어나면서 또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도 확 고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축구의 호성적과 맞물려서 이게 지금 베트남의 열기로 드러나고 있는데 네. 2002년도에 거리 응원했던 우리 생각하시면 지금 베트남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네. 베트남 펀드도 한동안 또 인기가 있었는데 여기 투자했다가 사실 낭패를 보신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지금 이렇게 불붙고 있는 열기가 언제 또 그런 어떤 면이 실패로 있어요.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베트남 펀드가 폭락했던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때 외환위기설이 돌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중산층 가운데 일부가 우리 베트남 펀드에서 손실을 본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때를 생각하면 이 점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리 좋아 보여도 네. 규모에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올해도 보니까 미국 펀드에 의해서 해외 펀드 2위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네. 돈을 투자하고 계신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외국 베트남 자본이 경제 규모 그렇습니다. 자체가 작다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총액만큼 베트남 전체 기업이 시가총액이 안 돼요. 아, 네. 작아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소문만 들리면 확 흔들리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외자에 의존한 경제라는 게 이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경제와는 좀 달라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외국 그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베트남 펀드의 경우도 네. 최근에 인기에 너무 이제 매달리지 마시고 외국 자본이 불안정할 때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사실 50여 년 전에 네. 우리가 이 베트남전에 참전도 했었던 걸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지금 이런 변화는 정말 예상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인데요. 그렇죠. 이 앞으로 우리와 이제 베트남의 경제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장 이제 경제가 얼마나 국가 관계에서 중요한가를 보여주잖아요. 네. 55년 전에 전쟁 치렀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가운 우리 입장에선 우리 경제 입장에선 가장 핫한 경협 파트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조업이라는 게 워낙 중시되잖아요. 미국도 네. IT나 금융산업으로 부활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리쇼링 정책이라 그래서 제조업 미국으로 돌아와라 하는 요구를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쪽으로 우리 공장이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결코 달갑지만은 않아요. 일부 기업들은 아예 공장 시설 전체를 옮기겠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 제조업의 위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쇼크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우려가 되고요. 네. 앞으로 다만 베트남이 이 신남방 정책의 주축이라는 표현도 아까 자막에 등장했습니다만은 네. 그 아시아를 선점하는 데는 좋은 역할을 베트남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네. 뭐 K-팝, 한류가 있었지만 아시아인들이 한국에 대한 호의를 상품이나 경제 협력으로 이끌어내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시쳇말로 돈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네.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을 이번에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 뭐 박항서 신드롬은 그중 일부겠습니다만 예. 이걸 이제 돈으로 만드는 경제 협력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경제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네. 윈윈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텐데 네. 아마 베트남이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겠죠. 지금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남방 정책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돌파구 하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방희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